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장재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최근 개발한 어, 멀티플렉스드 이미징 기술인 피카소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피카소 기술을 이용해서 얻게 되는 이미지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여러 종류의 여기서는 마우스 히포캠퍼스 부분인데요. 마우스 해머 부분인데 거기에는 단백질 15개를 지금 한꺼번에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의 필드 오브 뷰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 15개 이상, 한 40개 이상 단백질을 이미징하는 기술을 저희는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멀티플렉스드 이미징이 왜 필요한지, 왜 그런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싱글셀 해상도 멀티플렉스 이미징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멀티플렉스 이미징이라는 기술 자체가 10년 전, 한 20년 전부터 계속 필요한 기술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캔서 조직 내부에서의 헤테로지니티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환자별로 캔서 조직 내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헤테로지니티가 보인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 그런 헤테로지니티가 환자들의 예후와 그다음에 약물 반응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내부에는 다종의 단백질을 동시에 이미징하는 기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맞춰서 또 하나의 우리가 단백질 이미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스페이셜 테크놀로지의 발전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기술들을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런 지노믹스와 트랜스크립토믹스를 조직 내부에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스페이셜 지노믹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단순히 염기 서열 혹은 mRNA의 양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도 한꺼번에 관찰해야 된다는 멀티오믹스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하나의 분자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분자를 동시에 봐야 하고 이제 단백질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분자를 봐야 하고 또한 그것들의 위치 정보를 동시에 관찰해야 된다는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봤을 때 사실 이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발전이 덜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스페이셜 프로테오믹스, 즉 멀티플렉스 이미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스페이셜 프로테오믹스, 즉 멀티플렉스 이미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스페이셜 프로테오믹스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지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 결과가 이제 2년 전 2020년도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네이처에 발표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렉스 이미징 기술 중에 하나인 질량 분석기 기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유방암 환자 조직 약 380명 정도, 350명 정도 되는 유방암 환자의 조직들에서부터 35개의 단백질 마커를 이미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트랜스크립토믹스나 지노믹스 연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테오믹스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기존에는 하나의 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더 많은 서브 타입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 단백질의 분포에 따라서 서브 타입으로 나뉠 수 있고 그 서브 타입별로 치료 예후가 생존율이 다르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쪽 필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두 명의 서로 다른 환자에서부터 나온 멀티플렉스 이미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서브그룹 1, 오른쪽은 서브그룹 3라고 이 논문에서 명명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약간 그 갈색으로 보이는 이 세포들의 분포와 그 발현 개수가 다른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높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단백질이 실제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생존율을 미리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예는 우리가 이제 면역 항원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내부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조직 내부에 어떤 면역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의 효능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조직 내부에 어떤 면역 마커를 발현하고 있는 어떤 면역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면역 세포가 많은 환자 같은 경우는 안티 PD-L1 트리트먼트가 더 잘 듣는다. 그래서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멀티플렉스 이미징을 해서 멀티플렉싱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멀티플렉스 이미징 기술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형광분자 기반 기술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량 분석기 기반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은 이 형광분자 기반 기술에서는 반복 염색법이 있고 질량 분석기 기반에 있는 두 가지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늘 이제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형광 염색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형광 분자 기술은 굉장히 쉽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3개를 보고 싶다고 하면 스펙트럼이 구별되는 형광 분자 3개를 각각 단백질에 이제 표지를 하게 되고 그 스펙트럼의 차이에 의해서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광 분자 기반 기술들의 문제점은 이런 가시광선 영역에서 약 한 400나노에서 한 700나노 후반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스펙트럼이 선명하게 구별되는 형광 분자가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광 염색법으로 이미징을 하게 되면 3컬러나 4컬러 이미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반복 염색법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에서 4개 되는 형광 분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형광분자로 단백질 A, B, C, D를 염색해서 이미징하고 형광분자를 떼내거나 형광분자를 블리칭한 후에 다시 이 똑같은 형광분자를 단백질 EFG 뒤 다른 단백질에 붙여서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 염색법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량 분석기 기반 기술들은 형광 분자를 쓰지 않고 이제 메탈 파티클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질량이 조금씩 다른 우리 동위원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방사능 동위원소는 아니고 그러니까 동위원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항체에 그런 동위원소 파티클을 붙이고 염색을 한 다음에 강한 에너지를 조사해서 그것들을 기화해서 그 기화된 파티클이나 입자들의 질량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파티클이 그 해당 영역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 염색법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현관 분자를 반복적으로 염색하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형광 현미경으로 다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 이제 나온 연구 결과는 30개 혹은 40개, 50개 이상들도 한 10사이클 이상 반복을 해서 구현된 바가 있습니다. 질량 분석기 기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까지 동시에 이미징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장점은 이제 우리가 형광 분석 기술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모든 형광 분석은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오토프레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질량 분석기 기반은 이제 조직이 그런 아이소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오토프레센스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NR이 굉장히 높고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량 분석기 기반은 이것을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징 속도가 비교적 형광보다는 좀 늦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반복 염색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적으로 염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염색이 여러 번 들어가야 되고 항체를 떼어내고 블리칭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안 그런 기술도 있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저희는 이제 형광 기반 기술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 번에 쓸 수 있는 형광 분자가 3개에서 4개밖에 되지 않는다면 형광에 한 번에 쓸 수 있는 형광 분자의 숫자를 더 늘리면 우리가 뭐 30개를 이미징 하는데 10사이클 하지 않고 한
한두 사이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스펙트럼이 겹치는 형광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사실 스펙트럼이 겹치는 형광문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지금 제가 표시한 이제 레퍼런스 베이스드 언믹싱, 즉 스펙트럴 언믹싱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언믹싱 기술은 이제 형광문자의 스펙트럼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분리하는 기술이고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사실은 뭐 30년 이상 된 기술이고 아마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형광 컨포컬 현미경에는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다 구현이 이미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런 레퍼런스 없이 스펙트럴 언믹싱을 할 수 있는 이제 블라인드 언믹싱 기술입니다. 그러면 왜 레퍼런스 언믹싱 기술이 사용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한지를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펙트럴 언믹싱은 사실 수학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스펙트럼이 겹치는 형광문자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이 빨간색 형광문자와 이 녹색으로 표시된 형광문자가 있다고 했을 때, 두 형광문자의 이제 에미션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을 정확히 알면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그냥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형광문자의 스펙트럼만 정확히 안다면 사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99% 이상의 정확도로 언믹싱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언믹싱을 해보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왜 안 될까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이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주게 되면 스펙트럼 언믹싱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인들을 고려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요 네 가지 형광문자를 요 스펙트럼이 겹치는 요 네 가지 형광문자를 사용해서 스펙트럼 언믹싱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흔히 이제 이 형광문자들의 스펙트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샘락 서치라이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수백 가지 종류의 형광문자의 스펙트럼이 다 나오는데요. 그걸 찾아서 플롯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플롯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제 현미경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펙트럼은 저희가 사용하는 스펙트럴 디텍터로 실제로 측정을 해본 형광 에미션 스펙트라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들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옵틱스입니다. 현미경의 옵틱스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요 파장대에서 이 네 가지 형광문자 에미션이 다 떨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요거 이제 노치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앞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엑사이테이션 하는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엑사이테이션 파장대에는 다 해당 파장을 막는 필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88 파장대와 561 파장대는 이렇게 에미션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던 것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의 옵티컬 시스템에 의해서 에미션 스펙트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좀 조직에서 해봤습니다. 이제 브레인 슬라이스에서 해봤더니 그냥 일단 컬처 세포, 그냥 픽스드된 컬처 세포보다는 조직에서 더 큰 스펙트럴 베리에이션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이시는 에미션 스펙트라는 이제 CF488A라는 형광문자의 에미션 스펙트라를 브레인 슬라이스에서 한 150 마이크론 정도 되는, 두께가 150 마이크론 정도 되는 슬라이스에서 여러 가지 브레인의 여러 리전에서 측정한 것인데요. 저희가 봤더니 이제 리전 투 리전 베리에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결국 똑같은 리전에서 에미션 스펙트를 측정해 온 결과를 가지고 언믹싱을 하게 되면 잘 되겠지만, 다른 리전에서 측정해 온 것으로 언믹싱을 하게 되면 이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에미션 스펙트라가 리전 투 리전 베리에이션이 있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플로로포 자체가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브레인 같은 경우는 리전 투 리전별 리피드 컨텐츠나 이런 머티리얼 조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스캐터링이나 에미션이나 그러니까 엑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업sorption 이런 것들이 아마 파장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전 투 리전별로 에미션 스펙트라가 조금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찾은 것은 이제 블리칭, 만약에 우리가 이미징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형광이 블리칭 되게 되는데요. 블리칭 되면서도 에미션 스펙트라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형광 분자가 레이저를 세게 받게 되면 이제 포토 블루잉이라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긴 분자가 잘라지면서 단파장으로 좀 시프트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블리칭에 의해서도 에미션 스펙트라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영향은 이제 우리가 두꺼운 샘플을 찍는 경우에는 샘플이 어떤 뎁스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징 플레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에미션 스펙트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얻은 에미션 스펙트라와 들어갔을 때 에미션 스펙트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의한 업솔션이나 스캐터링이 이제 파장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결국 종합을 해보면 스펙트럴 언믹싱은 에미션 스펙트라를 정확히 측정하면 100% 작동을 합니다. 근데 그 에미션 스펙트라 자체가 옵틱스, 그다음에 샘플의 리전 투 리전 베리에이션, 블리칭, 그다음에 샘플의 이미징 플레인의 뎁스 등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꺼운 조직에서 이렇게 큰 헤테로지니어스한 샘플에서 언믹싱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에미션 스펙트라 메저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미션 스펙트럴 메저먼트 자체가 이제 그럼 점점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샘플이 점점점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점점점 두꺼워지고 G스택을 많이 찍어서 블리칭이 많이 되기 시작하면 그 언믹싱 자체가 이제 간단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그러면 이제 이런 에미션 스펙트럴 정보 없이 우리가 언믹싱을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이제 피카소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서 좀 건너뛰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 기술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저희가 그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전작과 윤영규 교수님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윤영규 교수님께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및 알고리즘 부분을 담당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 이제 윤 교수님과 이 기술을 개발할 때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아주 간단한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제 복잡한 상황은 어려우니까 간단한 상황에서 에미션 스펙트라 없이 언믹싱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은 형광분자 두 개가 이제 에미션 스펙트라가 겹치는 형광분자 두 개가 각각 1번 단백질과 2번 단백질이 이제 염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염색되어 있는 이렇게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사이테이션은 이제 488 레이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미지는 앞쪽 파장대에서만 얻고 두 번째 이미지는 뒤쪽 파장대에서만 한번 얻어봤습니다. 네, 여기서의 기본 가정은 이 앞 파장대를 이 파장대를 굉장히 내로하게 잡아서 두 번째 단백질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기본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장대에는 1번 단백질만 포함이 되고 두 번째 파장대에서 얻은 이미지에는 이제 단백질 1번과 2번이 모두 보이게 이미지를 얻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이미지에는 단백질 1번과 2번이 있고 왼쪽 이미지에는 단백질 1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백질 2번만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를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이미지에서 왼쪽 이미지를 적절히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왼쪽은 단백질 1번만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은 단백질 1번에 어떤 개수를 곱해서 2번 이미지에서 빼주면 단백질 2번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알파라는 싱글 베리어블을 유추해내야 되는데요. 이 알파가 결국은 이 에미션 스펙트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형광 분자의 에어리아입니다. 이 넓이인데요. 이 너비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에 에미션 스펙트라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 알파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 가정은 이렇게 이미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2번 이미지에는 1번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1번 이미지와 2번 이미지 간의 상호 정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호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 이론에서 에서부터 유래된 변수인데요. 두 변수 간의 상호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인데요. 두 이미지 간에는 지금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상호 정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미지 2에서 이미지 1번을 얼마나 빼줘야 빼준 이미지 간의 상호 정보량이 최소화가 되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많이 빼주게 되면 이게 이제 음의 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상호 정보량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빼줬을 때 상호 정보량이 최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적절하게 빼줘서 완전히 단백질 1번, 단백질 2번만 나온다고 해도 상호 정보량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이미지 간에는 언제나 상호 정보량이 일부 존재하는데요. 완전 두 랜덤 베리어블 사이에서는 상호 정보량이 0이지만 단백질 발현은 사실 그 랜덤 베리어블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가 이제 두 이미지 간의 상호 정보량이 최소화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미지 간의 상호 정보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파를 찾아서 계산해 본 결과 여기 보이시는 것이 오른쪽 이미지에서 왼쪽 이미지를 적절히 아주 정확하게 빼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연구 결과, 파이널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언믹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2번 단백질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1번 단백질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상호 정보량이라는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잘 작동함을 저희가 검증했는데요. 이제 그 기술은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피카소 1.0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피카소 1.0은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 채널에는 1번 단백질만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미징을 많이 해보다 보면, 아무리 내로하게 잡아도 2번째 단백질 2가 막 발현이 굉장히 높은 영역에 가거나 하면 이 시그널이 결국은 다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아무리 내로하게 잡아도 2번 단백질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앞 채널을 내로하게 잡다 보니까 앞 채널 이미지의 SNR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언믹싱 기술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리니어 언믹싱도 마찬가지인데 두 이미징을 언믹싱 하게 되면 노이즈 레벨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 안에 노이즈가 많이 있었다면 언믹싱 된 이미지에서는 노이즈 레벨이 그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 이미지에서의 노이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언믹싱 된 결과도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이제 3개, 4개, 5개의 형광 문자가 막 겹쳐 있을 때는 언믹싱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서 피카소 2.0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제한 요건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광 문자 3개를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그 형광 문자들이 단백질 1번, 2번, 3번에 각각 표지가 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세 파장대에서 이미지를 얻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이 파장대 안에 형광 문자가 3개가 다 들어와도 이제 작동을 하게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장의 이미지를 얻게 되면 1번 이미지에서는 단백질 1번, 2번만 보이게 되고요. 뭐 3번도 약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2번 이미지에선 단백질 1번, 2번, 3번이 보이게 되고 3번 이미지에서도 단백질 1번, 2번, 3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완전히 우리가 언믹싱을 하려고 한다면 1번 이미지에서 2번, 3번을 적절히 빼줘야 되고요. 2번 이미지에서 1번, 3번을 적절히 빼줘야 되고 3번에서 1번, 2번을 적절히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네요. 매트릭스 포맷인데요. 1번 이미지에서 2번, 3번 이미지를 적절히 빼줘야 되고 2번에서 1번, 3번을 3번에서 1번, 2번을 빼줘야 되는데요. 이런 변수들이 결국은 요 파장대 안에 들어있는 2번 형광 문자의 신호 세기, 3번 형광 문자의 신호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가지 형광 문자가 믹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변수 6개를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한 5개 정도를 언믹싱 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뭐 한 20개 정도 되는 변수를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여드린 그 피카소 1.0 같은 경우에는 훨씬 상황이 간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번 이미지와 2번 이미지가 있었고 1번 이미지엔 단백질 1번만, 2번 이미지엔 단백질 1번, 2번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 동일한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1번, 2번, 3번이 있으면 1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1번과 2번 사이에 상호 정보량이 최소화가 되게 되는 알파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 알파는 이제 사실은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번 이미지에선 1번, 3번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번만 그냥 빼주게 되면 사실 잘못 빼주게 되는 건데요. 이런 알파를 유추하고 거기에 0.01 굉장히 작은 숫자를 곱해서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알파를 유추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빼는 방향성만 잡게 되는 거고요. 0.01을 빼줬다는 건 아주 조금만 빼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사이에 대해서 요걸 해주게 되고 2번, 1번 사이에서도 해주게 되고 1번, 3번 사이에서도 해주게 되고 3번, 1번 사이에서도 해주고 2번, 3번, 3번, 2번 사이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다 빼주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 1번 이미지에서 2번, 3번 컴포넌트들을 조금 빼주게 된 거고요. 2번 이미지에서 1번, 3번 컴포넌트를 조금 빼준 거고 3번에서 1번, 2번 컴포넌트를 조금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터레이션을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 1.0에서는 이터레이션이 없었지만 여기서부터는 1번 이미지에서 2번, 3번 이미지를 살짝 빼고 2번에서 1번, 3번, 3번에서 1번, 2번을 빼고 그걸 한 100번, 200번씩 반복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빼주게 되면 이제 점점점 서로 간에 이제 그 신호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1번 이미지에선 1번 단백질만 남고 2번 이미지에선 2번 단백질만, 3번 이미지에선 3번 단백질만 남게 됩니다. 이 기술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스펙트럼이 조금 움직여도 잘 작동을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신호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 2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다 한 경우에도 작동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2번 단백질을 조금씩 빼주면 이제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2번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많이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백질의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인텐시티는 이제 관계없이 이 신호들이 서서히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리고 나면 우리가 단백질을 1번 이미지에서는 1번 단백질만 남기게 되고 2번 이미지에서 2번 단백질만, 3번 이미지에서는 3번 단백질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과연 잘 빠져나간 게 맞느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채널에서 우리가 염색을 다시 밸리데이션 채널을 집어넣어서 밸리데이션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이미지가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미지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형광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크로마tic 에버레이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좀 어려웠고요. 네, 전반적인 이런 구조도를 봤을 때는 일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3컬러를 언믹싱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 기술은 이제 4컬러, 5컬러까지 저희가 작동이 잘 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88 레이저로 엑사이테이션 했을 때 한 4개 정도, 5개 정도 형광분자를 집어넣고 그것들을 언믹싱을 해도 정확하게 언믹싱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 밸리데이션을 저희가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험적으로 밸리데이션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크로마tic 에버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실험적 변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컴퓨터 그 시뮬레이션으로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한 영역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얻은 4가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저희가 믹스를 하고요. 이제 신테릭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믹스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리니어 언믹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믹싱이 잘 됐다면 이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가 완전히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잘 언믹싱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에미션 스펙트럼을 쓰게 되면 이런 광학적 효과와 조직에서 오는 효과들이 다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믹싱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그 조직에서 측정한 에미션 스펙트럼을 해봤을 때는 비교적 잘 됐지만 여전히 조금씩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카소로 언믹싱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잘 언믹싱이 됐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와 피카소 기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저희가 이제 라인 프로파일을 이렇게 그어서 해봤더니 피카소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들은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측정한 스펙트럴을 언믹싱하는 경우에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스펙트럼을 측정해 왔는지에 따라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카소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이터레이션이 들어가면서 막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흔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느린 거 아니냐, 혹시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 아니냐, 혹은 일반 사용자 컴퓨터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언믹싱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나오고 보시면 이제 점점 이제 색깔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반 컴퓨터입니다. 이 뭐 특별하게 뭐 대단히 좋은 서버는 아니고요. 일반 컴퓨터에서 매틀랩으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5초에서 10초 정도면 언믹싱이 비교적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니어 언믹싱은 어떤 에미션 스펙트라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정확도가 베리에이션을 보이게 되는데요. 피카소는 그런 관계없이 저희가 항상 99% 이상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5컬러 언믹싱을 해본 결과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언믹싱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고 사용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실험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항체의 그 호스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를 우리가 멀티컬러 이미징을 하시게 되면 호스트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의 단백질을 염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2차 항체까지 쓰는 인다이렉트 스테이닝을 쓰시는 경우에는 1차 항체를 이제 A 단백질에 대해서는 뭐 레빗에서 생산된, 2번 단백질에 대해서는 마우스에서 생산된 이렇게 다른 호스트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항체를 막 10개, 20개, 30개씩 막 이제 저희는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호스트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다이렉트 컨주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항체에 바로 그냥 형광문자를 붙여게 되면 그런 호스트 이슈가 없어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형광문자를 워낙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컨주게이션 돼 있는 걸 찾아 쓸 수가 없었고요. 직접 컨주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사실 1차 항체 컨주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게 이제 1차 항체별로 이제 들어있는 용액이 다 다르고요. 어떤 데는 뭐 세럼 프로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농도도 막 다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붙였는지에 따라서 어피니티가 막 달라지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1차 항체의 컨주게이션을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아니고요. 이제 2004년도에 이 논문에 출판된 기술이었는데요. 사실 이 기술은 출판되고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막 항체를 동일 호스트로 많이 쓸 이유가 굳이 없어서 많이 안 쓰신 기술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굉장히 작동을 잘해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저희 기술은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이 기술을 한번 꼭 써보시라고, 저희 기술은 아닌데요. 이제 출판된 다른 사람의 기술인데 이 기술을 한번 꼭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1차 항체랑 2차 항체를 이제 튜브 안에서 미리 어셈블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할 때 이제 팹 프래그먼트를 쓰게 되고요. 이제 풀 안티바디를 쓰게 되면 안 되고, 팹 프래그먼트를 이제 형광문제가 붙는 팹 프래그먼트를 미리 튜브에서 합성을 해주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항체를 다 집어넣어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팹 프래그먼트들이 이미 1차 항체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크로스톡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컨주게이션을 이제 2차 항체를 붙여서 그런지 1차 항체의 어피니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요 2차 항체를 많이 붙이게 되면 1차 항체 어피니티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붙이면 안 되고 조금 적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염색 밝기는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스테이닝으로 1차, 2차까지 했을 때보다는 한 밝기가 절반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쉽고 워낙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저희는 이제 프리어셈블리
프리어셈블리 포메이션 프리어셈블리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술로 저희가 이제 항체를 한 60개 이상 테스트를 해본 결과 거의 다 잘 작동하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먼저 피카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밸리데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형광 스펙트럼이 겹치는 3개의 형광 분자로 단백질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채널을 여기 또 따로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488 채널이고요. 여기서 이제 405 채널에 따로 집어넣어서 언믹싱 된 시그널을 밸리데이션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언믹싱 전, 언믹싱 후 그것들을 그라운드 트루스 채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면 이게 이제 GFAP 채널입니다. GFAP 채널인데 언믹싱 후 GFAP 채널과 그라운드 트루스 GFAP 채널,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서 찍어온 그것이 완전히 이제 일치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이 단백질이 겹칠 때도 잘 작동을 합니다. 사실 이 단백질이 겹칠 때 작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단백질이 겹치지 않으면 언믹싱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지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겹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488에 의해서 염색된 단백질, 514에서 염색된 단백질, 532에서 염색된 단백질이 공간적으로 겹쳐 있으면 언믹싱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언믹싱이 잘 안 되면 막 시그널이 많이 빠져나와서 뻥 뚫려버린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저희는 그런 겹치는 경우에도 잘 작동함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술로 이제 더 많은 형광 분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405, 488, 561, 640 4개의 엑사이테이션 채널에 대해서 각각 3개씩 에미션 스펙트라가 겹치는 형광 분자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더 늘리기 위해서 이제 롱시프트 형광 분자를 조금씩 집어넣었습니다. 롱시프트라고 하면 엑사이테이션 스펙트라와 에미션 스펙트라가 100나노 이상 차이가 나는 형광 분자들인데요. 그것들을 사용하면 405로 엑사이테이션을 해서 561 채널에 가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멀티플렉싱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스톡 시프트, 롱 시프트 플로로포를 더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제 15개 정도까지는 한꺼번에 이미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개를 이미징하는 샘플 프리퍼레이션 과정을 간략히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브레인 슬라이스에서 실험을 해서 브레인 슬라이스를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라킹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블라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디 컴플렉스를 프리어셈블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여기 쭉 들어가 있고요. 거기 안에 프라이머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다 랩이드 항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 분자가 붙어 있는 팹 프래그먼트 세컨더리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베이션을 한 10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리액티드 팹을 블로킹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블로킹을 한 10분간 해준 다음에 요 안티바디 10개 안티바디 컴플렉스를 다 모읍니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여기는 이제 10칼라 했는데 저희가 이제 15칼라까지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바디 컴플렉스 안에 브레인 슬라이스를 넣고 이제 스테이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테이닝 전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짧습니다. 팹 프래그먼트 안에 플로로포 컨주게이션만 미리 돼 있다면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해서 이미징을 해서 믹싱을 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표지에서 보여드린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형광 분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시지는 잘 않는 형광 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스펙트럼이 조밀하게 떨어져 있는 형광 분자를 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존하는 거의 이제 커머셜한 형광 분자 100종 정도를 다 스크리닝을 해서 찾아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CF405S, CF405M, 아토390, 알렉사488, 아토514, 아토532, CF405L 요건 이제 롱시프트인데요. 이런 형광 분자들을 요 아토490LS도 롱시프트고요. 이런 형광 분자를 사용해서 이제 15칼라 원미싱까지 저희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이시면 이게 40x 오브젝티브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필드 오브 뷰가 이제 300 마이크론 바이 300 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이제 15개 단백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플렉스 이미징 연구 결과들을 많이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필드 오브 뷰 안에 수십 개의 단백질이 들어간 이미지를 얻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 전체에서 수십 개를 찍는 경우는 있는데요. 굉장히 좁은 영역 안에 수십 개를 찍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체를 막 찾아내야 되고요. 그걸 스크리닝을 다 해야 되고 그 과정을 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고 언믹싱이 다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이제 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필드 오브 하나 안에 15개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미징을 얻는 데 성공했고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필드 오브 하나 안에 저희가 이제 40개 정도까지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관찰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결과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살라무스 부분입니다. 브레인 살라무스 부분인데 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두 세포를 확대를 해보면 둘 다 UN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UN 파지티브라서 뉴런입니다. 근데 왼쪽 세포는 칼빈딘, 칼레티닌만 발현되고 칼레닌, 칼레티닌이 발현되고 오른쪽 세포는 그렇지 않고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 세포는 라미닌을 발현하고 있는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세포도 이런 발현이 헤테로지니우스함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탈라무스에 있는 부분에 있는 세포들을 이제 단백질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이 가능함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럼 더 많은 세포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저희가 동일하게 이제 탈라무스 부분에서 단백질 10개를 가지고 이제 뭐 수천 개의 세포를 저희가 한번 실험을 반복을 해봤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앨런에 있는 브레인맵에 가보면 실제로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그 다른 영역들이 실제로 단백질 프로파일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스,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된 게 각각 세포 하나하나인데요. 이 단백질 10개 발현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하면 이제 한 2의 10승, 한 1000가지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00가지 종류를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요런 그 갈색으로 표시된 세포가 가장 많고요. 다른 영역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세포가 많고 이렇게 서로 파퓰레이션이 다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술은 이제 G 스택을 찍게 돼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펙트럼이 달라져도 그런 에미션 스펙트라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작동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8칼라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8칼라에서 G스택 이미지를 찍어서 이제 3D로 8가지 색깔을 이미징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보이는 게 혈관이고요. 그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이제 브레인 슬라이스에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해본 실험 결과는 이제 저희 실험 같은 경우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10개의 형광 문자를 언믹싱하기 위해서 10개의 채널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리니어 언믹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언믹싱 하고자 하는 형광 문자의 개수보다 좀 더 많은 숫자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2채널 디텍터를 이용해서 얻거나 아니면 이런 어레이 형식의 스펙트럴 디텍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광 문자 2개라도 이미지를 3개, 4개 이렇게 좀 더 많이 얻게 되는데요. 물론 2개만 얻어도 잘 작동을 합니다. 스펙트럼만 정확하면 잘 작동하는데 저희는 블라인드 어믹싱임에도 형광 문자가 2개면 2장의 이미지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컬러 어믹싱을 할 때 10장의 이미지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스펙트럴 디텍터 없이,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들은 다 이제 스펙트럴 디텍터를 이용한 건데요. 스펙트럴 디텍터 없이 필터 방식의 현미경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필터 방식은 이제 필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에미션 스펙트라가 바뀌더라도 저희는 이제 블라인드 어미싱 방법이기 때문에 잘 작동함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여드리는 결과는 앞에까지는 이제 스펙트럴 디텍터를 이용한 결과고 여기는 필터 방식으로 구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8개의 필터가 들어간 현미경으로 지금 10컬러를 이미징한 결과인데요. 이제 8개의 형광 필터 중에서 이제 2개는 2번씩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8개로 10컬러를 찍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찍으면 이제 장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컨포카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 스캐닝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그러니까 와이드 필드나 이런 현미경보다 느린데 필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와이드 필드가 현미경이거나 스피닝 디스크 같은 걸 쓰게 되면 한 장을 얻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미경은 저희가 이제 스피닝 디스크 콤포컬을 얻은 결과인데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질량 분석기 기반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비교적 좀 느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속도가 많이 빨라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곱 밀리미터를 찍는데 이제 시간이 수분 혹은 그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곱밀리미터를 찍는데 이제 그냥 형광 이미징이기 때문에 몇 초 정도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면, 실제로 지금 10컬러 이미지를 얻는 과정인데요. 이제 405에서 4장을 찍고, 488에서 4장을 찍고, 561에서 3장, 그 다음에 10컬러니까 3개네요. 죄송합니다. 405에서 3장, 488에서 3장, 561에서 2장, 647에서 2장 이렇게 얻어서 10컬러를 찍는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40x 오브젝티브를 썼기 때문에 필드 오브 뷰가 300 마이크론 바이 300 마이크론인데 찍는데 한 10초 정도 걸렸고요. 만약에 보통 근데 싱글셀 해상도면 사실 40x 오브젝티브를 쓸 필요는 없고요. 10x 오브젝티브를 쓰면 되는데, 10x 오브젝티브를 쓰게 되면 필드 오브 뷰가 1.2mm 바이 1.2mm가 됩니다. 그런데 1.2mm 바이 1.2mm를 이제 10초 내외로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속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15개 형광문자만 찍을 수 있다면 사실은 뭐 3개, 4개보다는 많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15개 형광문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반복 염색법과 결합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5개를 넣고 이미징하고 블리칭 시키고 다시 15개를 염색하고 이미징하고 블리칭 시키고 다시 15개 하는 과정을 반복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3사이클을 통해서 45개의 이미징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요게 하나의 샘플, 하나의 필드 오브 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결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의 필드 오브 뷰 안에 45개 단백질을 넣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체 스크리닝이나 항체 크로스톡이 일단 거의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45개가 그렇게 잘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뒤져서 저희가 이제 기술의 데모를 하기 위해서 작은 필드 오브 안에도 45개가 잘 발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5개 항체를 썼지만 40개 정도는 래빗 항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걸 쓰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일반 그냥 레귤러 스테이닝과도 컴패터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뭐 인다이렉트 스테이닝과 함께 프리어셈블리도 쓰는 게 가능해서 저희가 45개 염색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블리칭이나 안티바디 스트리핑 과정이 2번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45개 이미징을 할 때. 그래서 조직 손상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손상이 훨씬 적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N개의 형광문자 분리에 N개의 파장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필터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기술은 형광 디텍션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형광 이미징 기술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 후에 언믹싱하는 것도 가능하고, mRNA 시그널을 언믹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 구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술은 개인적으로 다른 형광 기술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복 염색학과 결합하면 반복 연쇄법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과 결합하면 높은 시그널로 더 많은 형광 문자를 동시에 볼 수 있고요. mRNA 피쉬와 결합하면 하나의 라운드에 더 많은 mRNA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기술이 아니고 그 기술들을 다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향후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의 이미지들을 얻고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거나 항암제를 처방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추천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런 멀티플렉스 이미징, 스페이셜 프로테오믹스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술 자체가 최근에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많지 않고, 또 하나의 이미지를 얻는데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30개씩 40개씩 못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량 이미징 애쿼지션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기술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번 이 기술을 가지고 환자 뭐 10만 명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서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밸류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요 학생들, 그다음에 전 작가 윤영규 교수님과 함께 개발을 했고요. 이 기술은 이제 삼성 미래기술 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